그 아이, 정말 당신 아이 맞아요? 그 한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의 진심이 그렇게 차갑고 낯선 글자들로 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내 아내였고 그 아이는 내 아들이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침실 서랍 속에 숨겨진 보조폰을 열어본 나는 더 이상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없게 되었다.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보낸 그 한마디는 내가 가진 모든 감정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3년 전 어느 봄날의 일요일 아침, 창밖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나뭇가지엔 새순이 막 돋아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아침의 따뜻함은 내 마음속에 전혀 닿지 않았다. 오히려 뭔가 무겁고 끈적한 것이 가슴에 걸린 듯한 기분이었다. 아니, 어쩌면 그날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건지도 모른다. 나는 그날의 공기, 그날의 햇빛, 그리고 그날의 침묵까지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3년 전 어느 봄날의 일요일 아침, 창밖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나뭇가지엔 새순이 막 돋아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아침의 따뜻함은 내 마음속에 전혀 닿지 않았다. 오히려 뭔가 무겁고 끈적한 것이 가슴에 걸린 듯한 기분이었다. 아니, 어쩌면 그날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건지도 모른다. 나는 그날의 공기, 그날의 햇빛, 그리고 그날의 침묵까지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무렵, 아내에 대한 알 수 없는 의심이 내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분명히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 하지만 사소한 변화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집 안에 있을 때도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던 그녀가 요즘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내가 무언가를 이야기해도 제대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더군다나 주말마다 반복되는 친구들과의 약속은 점점 횟수가 늘어갔다.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다. 누구에게나 개인 시간이 필요하니까. 하지만 이상하게 그 약속들은 항상 오후, 항상 외출이라는 패턴을 따르고 있었다. 2달쯤 그렇게 흐르자 내 의심은 더 이상 억제할 수 없는 무언가로 변했다. 의심은 마치 살 속에 박힌 가시처럼 작지만 고통스럽게 나를 찔러댔다. 그날도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말했다. 오후에 친구랑 잠깐 나갔다 올게. 그녀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했고 나는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현관까지 배웅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다. 오늘 모든 걸 확인하겠다는 결심이었다. 그녀가 집을 나서자마자 나는 침실로 향했다. 책상 서랍 속에 숨겨둔 그녀의 보조 휴대폰을 꺼냈다. 사실 이 보조폰의 존재도 우연히 알게 되었던 것이었다. 며칠 전 세탁기를 돌리다 그녀의 외투 주머니에서 잠깐 본 것이다. 그때는 묻지 않았다. 아니, 묻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른다. 메시지함을 열었을 때 나는 잠시 호흡을 멈추었다. 거기에는 생각보다 많은 대화가 남겨져 있었고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다. 명백히 은밀한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들이었다. 심지어 사진까지. 받는 사람의 이름은 여성처럼 꾸며져 있었지만 그 말투와 내용은 도저히 여성의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대로 휴대폰을 덮고 아들을 부모님 댁에 맡기기 위해 서둘렀다. 이런 상황에서 아들이 함께 있어선 안 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아들을 맡긴 후 나는 그녀의 메시지에 언급된 5 정거장 떨어진 역 근처의 카페로 향했다. 운전하는 내내 손이 떨렸고 심장은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다. 카페 근처 골목에 차를 조용히 세웠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최대한 은밀하게. 약속 시간까지는 아직 10분 정도 남아 있었다. 나는 차 안에서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싶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다. 아내가 카페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 모습에서 나는 이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3분쯤 지났을까? 아내는 어떤 남성과 함께 다시 나왔다. 그 남자는 나와 비슷한 또래였고 편안한 표정을 지으며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내는 그런 그에게 기대듯 다정하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나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분노보다는 공허함이 밀려왔다. 속이 텅 비어버린 느낌, 무언가가 바닥 없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둘은 천천히 역 뒤편의 러브호텔 밀집 구역으로 향했다. 중간에 편의점에 들러 남자가 맥주 2캔을 계산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진 느낌이었다. 아니,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 다만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다. 호텔 앞에서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차를 다시 가져와 근처에 조용히 세웠다. 차 안에서 지난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연애 시절의 미소, 결혼식 날의 두근거림, 아들이 처음으로 나를 아빠라고 불렀던 순간까지 그 모든 순간이 진심이었고 나는 그 진심 하나로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2시간쯤 지났을 무렵 그들이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조용히 차에서 내려 그들 앞으로 걸어갔다. 그 순간 아내와 그 남자의 표정은 동시에 얼어붙었다. 아내는 처음엔 나를 못 알아보는 듯했다. 그러나 곧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입을 닫았다. 남자 역시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그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노골적이었다.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가자. 그 말에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그녀를 이끌어 그 자리를 벗어났다. 남자의 얼굴은 끝내보지 않았다. 볼 필요도 없었다. 이미 이 순간 내 아내는 더 이상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다. 장 봐야지. 나는 가능한 한 평소처럼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말하며 아내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다. 그날 나는 일부러 아내와 자주 가던 마트로 차를 몰았다. 아들은 여전히 부모님 댁에 있었고 조용한 차 안에는 말 한마디 없이 어색한 기류만 흘렀다. 조수석에 앉은 아내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그동안 그녀가 무엇을 숨기고 있었는지를 다시금 떠올렸다. 마트에 들어선 후에도 아내는 아무것도 담지 않았다. 10분이 지나도록 카트를 밀고만 다녔다. 나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오늘은 외식하자.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차로 돌아갔고 우리는 아들을 데리러 본가로 향했다. 차 안에서 아내는 여전히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한때 서로의 표정만 봐도 마음을 읽던 우리가 이제는 한 공간에 있어도 남보다 더 먼 존재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근처의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가족 셋이 자주 찾던 익숙한 공간이었다. 그러나 그날따라 아내는 숟가락조차 들지 못했다. 그녀의 손은 식탁 위에서 떨리고 있었고 시선은 멍하게 허공에 고정되어 있었다. 아들이 물었다. 엄마, 왜 밥 안 먹어? 아내는 겨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엄마, 배가 좀 안 좋아. 너는 많이 먹어.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손길에는 어딘가 절박한 감정이 묻어 있었다. 마치 이 식사가 마지막인 것처럼. 아들은 별 생각 없이 엄마의 접시에 포크를 들이댔다. 그 모습에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그것을 바라봤다. 나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도대체 이 가족의 균열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틈이었겠지. 하지만 어느 순간 그 틈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벌어져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아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내 품에 안겨 제잘거렸다. 장난감을 들고 와 놀아달라고 졸라댔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아이를 안았다. 그러나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나는 아이를 보며 늘 내 전부라고 말해왔다. 그 믿음엔 단 1%의 의심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 머릿속 어딘가에서 혹시라는 생각이 조용히 스며들었다. 나는 스스로를 혐오했다. 어떻게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그 호텔, 그 남자의 얼굴, 그 편의점의 맥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그런 의심은 나도 모르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건 증오나 질투가 아니었다. 그저 내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날 밤 나는 아들과 함께 목욕을 했다. 아마도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목욕이었다. 아이의 맑은 웃음, 거품을 튀기며 장난치는 모습. 나는 그 모습을 마음 깊이 새기고 싶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잘 지내라. 아빠는 너를 정말 많이 사랑했단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셔츠를 입고 출근 준비를 했다.
겉보기에는 아무 변화도 없었다. 단 하나, 전날 밤 몰래 싸둔 작은 여행 가방이 손에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며칠치 옷과 세면도구, 서류 가방,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본가로 향했다. 갑작스러운 귀가에 부모님은 놀라셨지만 조금 다퉜어요. 며칠만 쉬고 다시 돌아갈게요. 라고 말하자 그저 그런가 보다 하셨다.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끝을 내고 있었다. 되돌아갈 생각은 없었다. 그녀가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내 눈앞에서 선명하게 남아 있었기에 그 장면은 그 어떤 눈물이나 후회보다 강렬한 진실이었다. 3일째 되던 날, 퇴근 후 집에 들어서자 익숙한 구두 한 켤레가 눈에 들어왔다. 거실에는 아내가 부모님과 함께 앉아 있었다. 나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욕실로 향했다. 샤워기를 틀고 몸을 씻으려는 순간 문 너머로 인기척이 느껴졌다. 스르륵 열리는 문 사이로 무릎을 꿇은 채 흐느끼는 아내의 모습이 보였다. 죄송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울고 있었다. 나는 말없이 샴푸를 짰다. 그녀의 목소리는 내게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 어떤 설명도, 그 어떤 눈물도 그날의 진실을 덮을 수 없었다. 몇 분 후, 그녀는 흐느낌 속에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떻게 그 남자를 알게 되었는지, 언제부터였는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듣지 못했다. 그녀의 말은 내겐 그저 소음일 뿐이었다. 이미 내 안에서 그녀는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말을 마친 후에도 계속 반복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거실에서 기다려. 라고 말했고 그녀는 조용히 물러났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이 뒤돌아보지 않고 사라졌다. 하지만 나는 거실로 가지 않았다. 샤워를 마친 뒤 조용히 옷을 입고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다. 머무를 이유도 버틸 이유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다시 차 안으로 향했다. 그날 밤 어두운 주차장 골목에 차를 세우고 조용히 운전석에 기대어 앉았다. 아무 말도 아무 소리도 없는 공간 속에서 나는 겨우 눈을 감았다. 차 창밖 가로등 불빛은 흐릿하게 깜빡였고 바람이 살짝 유리창을 흔들었다. 그 안에서 나는 아내의 울음도 아이의 웃음도 그리고 내 자신조차도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이 아니라는 듯, 마치 내가 타인의 인생을 구경하고 있는 관객이 된 듯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무 일 없었던 사람처럼 본가로 돌아왔다. 그러나 부모님은 나를 보자마자 분위기를 감지하셨다. 아버지는 눈썹을 찌푸리며 물으셨다. 무슨 일이야? 어젯밤엔 어디 있었어? 나는 그 눈빛을 마주하지 못한 채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일단 다녀올게요. 퇴근하고 말씀드릴게요. 목소리는 가능한 담담했지만 가슴 속엔 묵직한 돌덩이가 얹힌 듯 답답했다. 그렇게 다시 회사로 향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나는 휴대폰을 켰다. 화면에 수십 개의 부재중 통화와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대부분은 아내였다. 음성 메시지를 재생해보려다 손가락이 멈췄다. 결국 눌러버렸다. 그녀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발 돌아와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반복되는 단어, 반복되는 울음. 나는 그걸 조용히 듣고는 삭제 버튼을 눌렀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눈물도, 후회도, 사랑이라는 말도. 내 마음은 더 이상 거기에 닿지 않았다. 문득 연애 초기에 나눴던 대화 하나가 떠올랐다. 어느 날 그녀가 웃으며 물었던 기억. 만약 내가 바람피면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웃으며 말했다. 화내지는 않을 거야. 아마 그냥 마음이 식을 것 같아. 그때 그녀는 속상한 얼굴로 말했다. 정말 차가운 사람이네. 너무 슬프다. 그 대화는 가볍게 지나갔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말 그대로였다. 나는 정말 그렇게 식어버렸다. 온기 없이 아주 완벽하게. 그 주말 본가의 초인종이 울렸다. 어머니가 문을 열자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고개를 깊이 숙이고 서 있었다. 뒤에는 아내가 있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핏기조차 없었다. 장모님은 울먹이며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죄송합니다. 장인어른도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내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걸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었다. 나는 말없이 그들을 마주했다.
부모님은 나를 옆으로 불러 조용히 말했다. 이쯤에서 그만 용서해줘라. 손자도 생각해야지. 어머니의 눈빛엔 간절함이 서려 있었지만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내 결심은 이미 굳어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혼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조용히 대화를 이어갔다. 그 자리에서 바로 이혼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 시간이 흐른 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이혼하겠습니다. 그 말은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한 내 결심의 표현이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정적이 감돌았다. 나는 이어서 말했다. 아이에 대한 양육권도 제가 가질 생각입니다.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이 움찔하며 흔들렸다. 눈이 크게 떠지며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내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있었다. 그 아이가 정말 내 아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 말을 하고 나서야 나는 스스로에게 놀랐다.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다. 아내는 그대로 얼어붙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마치 뺨을 맞은 사람처럼. 장모님은 손수건으로 입을 가렸고 장인어른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적이 방 안을 덮었다. 나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런 말 평생 내 입에서 나올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동안 그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해왔습니다. 주말마다 공원에서 같이 놀고 장난감도 함께 고르고 처음 아빠라고 불러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내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심장은 조용히 찢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아이가 내 아이인지 아닌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이 현실이. 그 순간 아내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는 듯 고개를 숙였다. 장모님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고 장인어른은 말없이 주먹을 쥐었다. 방 안엔 다시 정적이 흘렀다. 무거운 공기 속에서 나만이 말할 수 있었다. 누구도 내 감정을 대신해 줄 수 없었다. 나는 그렇게 한 발씩 이 결혼의 끝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맞은편에 앉은 아내를 바라봤다. 그녀는 눈물이 맺힌 눈으로 나를 피하려 했지만 나는 끝까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당신이 한 행동이 그만큼의 무게가 있다는 걸 지금쯤은 알겠죠? 그 말은 분노로 내뱉은 게 아니었다. 담담했지만 가혹한 판결문과도 같았다. 아내는 대답하지 못한 채 울음을 삼키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의 아내로 느껴지지 않았다. 오래전 설레는 웃음을 나누던 그 사람도 아니었다. 지금의 그녀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여자, 기억 속의 사람일 뿐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공식적으로 남이 되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에도 마음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서류를 넘기며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봤지만 나는 더 이상 아무 감정도 느낄 수 없었다. 아이에 대한 양육권은 그녀가 가져가게 되었다. 스스로 말해놓고도 아이를 내 품에 두지 않겠다는 것이 모순처럼 들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솔직히 감정적으로 그 아이를 품을 자신이 없었다. 사랑했던 아이였지만 그 안에 담긴 상처와 의심이 너무 깊었다.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무의식 속에서 내 마음은 아이마저 밀어내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그녀는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다. 어느 날 장인어른에게서 전화가 왔다. 예전보다 한참 낮아진 목소리였다.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켜주지 못했네요. 그녀는 회사를 그만두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몸을 망가뜨렸다고 했다. 처음엔 무덤덤하게 들었다. 그래도 본인이 선택한 길이잖아. 그렇게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수학이 넘어 그 말투에 담긴 자책과 슬픔은 내 마음 한구석을 어지럽히기 시작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생계를 책임지며 주변의 시선까지 감당해야 했을 그녀를 떠올렸다. 그녀도 결국 무너졌구나. 그 순간 내 안에서 굳게 닫혀있던 무언가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사실 장인어른은 내가 가장 감사했던 분이었다. 결혼 초반 바쁜 회사 생활로 밤늦게야 귀가하던 나를 대신해 손자를 돌봐주시곤 했다. 가끔은 퇴근길에 전화를 주시며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고기 반찬 해줄게. 손자 데리고 와. 라고 따뜻하게 웃으시던 분. 그분은 늘 내 편이었다.
사위지만 아들처럼 대해주시던 말없이 든든한 기둥 같은 존재였다. 그래서였을까? 이혼 후에도 가끔 걸려오는 그의 전화는 나는 무심코 받아버리곤 했다. 요즘은 회사 다닐 만하냐? 네, 괜찮습니다. 몸은 무리하지 말고 아들 보고 싶으면 언제든 연락해. 그의 말은 언제나 따뜻했다. 하지만 그 따뜻함 속엔 어딘가 모를 깊은 피로감이 스며 있었다. 예전의 활기찬 목소리는 점점 사라지고 대신 조용한 체념 같은 게 들렸다. 그날도 그는 평소처럼 전화를 걸어왔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죄송합니다. 이젠 전화 받기 힘들 것 같아요. 수화기 너머로 정적이 흐르고 잠시 후 그가 천천히 말했다. 그래, 알겠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자. 그는 길게 숨을 들이켰다. 정말 미안했다. 고맙기도 했고 그동안 고생 많았지. 그리고 그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울지 않으려 했었다. 하지만 눈물은 차오르고 있었다. 나는 그 사람을 원망하고 싶지 않았다. 그 사람의 진심만은 절대 잊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녀 때문이 아니라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었던 한 어른 때문이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도 정말 죄송해요. 전화기 너머로는 아무도 없었지만 나는 마치 그의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듯 울먹이며 중얼거렸다. 그로부터 1년쯤 지나 지인을 통해 소식을 들었다. 아내와 아들은 장인어른의 고향 시골로 내려갔다고 했다. 장인어른, 장모님, 아내의 아들, 그리고 아내의 할머니까지 4세대가 함께 살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지방 수도시의 작은 회사에 취직해 바쁘게 지내고 있으며 아들은 근처 유치원에 다닌다고 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다.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다. 아이도 그 속에서 자라고 있었다. 나는 그들과 완전히 분리된 채 그 시간에 밖에 서 있었다. 마치 한 장의 사진에서 잘려나간 사람처럼 나는 여전히 그날 밤 주차장 안의 차 안에 머물러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삶은 계속 흐르고 있었지만 나는 멈춰 있었고 그들은 떠나 있었다. 그녀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그 사실은 한동안 나를 잠 못 들게 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괜히 휴대폰을 들여다보곤 했다. 저장된 번호를 누르기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화면을 꺼버렸다. 내가 연락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까? 그렇지만 마음 한켠에선 끊임없이 되뇌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정말 괜찮은 걸까? 끝났다고 믿었던 관계에서 다시 흔들리는 내 감정이 미웠다. 하지만 그 감정은 애초에 사랑이 남아있어서가 아니라 죄책감이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그녀와 아이가 시골로 내려가 잘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그제야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아들이 나와 상관없는 피라고 해도 아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아이가 무탈하게 자라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내 마음 한구석이 놓였다. 나는 그동안 수없이 괴로웠다. 사랑했던 아이, 매일 아빠를 찾으며 내 품에 안기던 그 아이를 단지 의심 하나로 외면했다. 아내의 잘못이 모든 시발점이었지만 끝내 끊어낸 건 내 말 한마디였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끝까지 아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정확히 듣지 못했다. 그녀는 그날 눈물을 흘리며 무언가를 오래도록 말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정확히 말하면 듣지 않았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다. 내면 어딘가엔 두려움이 있었다. 혹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아내를 외롭게 해서 그런 말들이 들릴까봐. 나는 스스로 귀를 닫았다. 그건 핑계였다. 내가 감당할 용기가 없었고 현실을 마주할 배짱이 없었을 뿐이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다. 그녀 역시 사람이었고 엄마이자 아내였고 고독한 개인이었음을. 나의 퇴근을 기다리며 아기를 달래며 혼자 식탁에 앉아 찬 음식을 먹었을 그녀를 나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외도가 용납될 수는 없었다. 나는 여전히 그 행동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 하지만 어쩌면 내가 그녀의 외침을 조금만 더 일찍 들었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손을 잡아줬더라면 지금의 결말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 내가 아내에게 말했던 한 문장. 그 아이가 정말 내 아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 그 말은 지금도 나를 괴롭힌다. 100번을 생각해도
1000번을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는 말. 그 순간 나는 내 입으로 아이와의 마지막 끈을 잘라냈다. 생각은 할 수 있어도 말로 꺼내선 안 되는 말이었다. 아무리 마음속에 의심이 들었다 해도 그걸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나는 아버지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내던져 버렸다. 그 결과 이혼 이후 단 한 번도 아들을 만난 적이 없다. 누구도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장인어른도, 아내도, 아이도, 물론 나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무슨 낯으로? 내가 만든 상처인데, 내가 끝낸 관계인데, 감히 무슨 말로 다시 시작을 꺼내겠는가? 어쩌면 나는 그녀만큼이나 비겁했다. 그녀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사과했고 울었고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나는 그 사과조차 외면하고 자신의 감정만을 앞세워 등을 돌렸다. 이제 나는 그저 바랄 뿐이다. 그 아이가 밝게 건강하게 자라길, 상처 없이 결핍 없이 자라길, 내가 줄 수 없었던 사랑을 그 아이가 다른 어른들로부터 충분히 받기를, 멀리서라도 아주 조용히 그 아이의 행복을 빌고 싶었다. 내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도 좋다. 나란 존재가 그의 인생에서 사라졌어도 괜찮다. 그저 그 아이가 울지 않기를, 외롭지 않기를, 마음껏 웃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인어른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랜만이었다. 그날 나는 수화기를 들자마자 말했다. 이젠 제발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아버님 목소리 듣는 게 너무 괴로워요. 그 말은 내 인생에서 가장 죄송한 고백이었다. 정적이 길게 이어졌다. 나조차도 숨을 삼키며 기다렸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장인어른이 말씀하셨다. 그래, 알겠다. 다 내 잘못이다. 마지막으로 말아마 정말 미안한 일만 했구나. 그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처음이었다. 그렇게 약하고 슬픈 목소리를 들은 건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모든 감정이 내 가슴을 세차게 쿡 찔렀다. 죄책감, 슬픔, 미안함, 그리고 사랑, 모든 게 뒤섞여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그분 앞에서 울었다. 직접 눈을 마주한 것도 아니었고 따뜻한 손을 잡은 것도 아니었다. 그저 전화기 너머였다. 하지만 그 어떤 만남보다 진심을 담아 나는 울고 있었다. 전처에 대한 감정은 식었지만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힘들어하는 모습은 끝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다만 그분의 목소리가 너무 따뜻해서 오히려 그 따뜻함이 나를 더 아프게 만들었다. 그날 이후 나는 장인어른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다. 모든 연락처를 정리했고 휴대폰 속 사진도 지웠다. 마치 과거라는 단어 자체를 삭제하듯 나는 그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아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아이가 얼마나 컸는지, 장모님은 건강하신지 아무것도 모른 채 일부러 그렇게 지냈다. 아무리 궁금해도, 아무리 보고 싶어도 그곳에 내가 다시 발을 들이는 건 그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것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가장 두려웠던 건 내가 또다시 그 아이를 보고 울어버릴까봐, 그 아이의 눈동자 속에서 나를 찾고 싶어질까봐, 다시 품고 싶어질까봐. 그래서 나는 지금도 그 모든 기억을 마음속 깊은 곳에 묻고 산다. 묻어둔 기억은 아프지 않다. 아니, 덜 아프다. 다만 그 아이의 웃는 얼굴만은 가끔 꿈에서 떠오른다. 내가 잃은 모든 것의 증거처럼.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작년 어느 늦가을 오후였다. 비가 오락가락 내리는 흐린 날씨 속 거래처 미팅을 마치고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서던 순간이었다. 문을 열고 나오는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익숙한 얼굴. 어이쿠, 오랜만이네. 잘 지내죠? 그는 아내의 외삼촌이었다. 결혼식 때 그리고 몇 번의 명절 자리에서 뵌 적 있는 분이었다. 예전보다 많이 야위셨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나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어색하게 웃었다. 네, 뭐 그냥 그렇게 지냅니다. 서로 짧은 인사를 나누고 어정쩡하게 서 있던 그분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장인어른 돌아가셨어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직후에 혜진이랑 아이는 시골 본가로 내려갔어요. 할머니 모시고 장모님까지 다 같이 살고 있지.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그렇군요. 그는 덧붙였다. 아이도 이제 많이 컸어요. 유치원 다니고 한글도 떼고 요즘은 태권도 학원도 다닌다더라고요.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그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의 틈 사이로 작고 따스한 무언가가 스며들었다. 아이가 잘 자라고 있구나. 잘 지내고 있구나. 아이도, 아내도 그리고 장모님도. 혜진이는 요즘 어디서 일하시나요? 그분은 살짝 웃으며 답했다. 지방에 있는 제조업체 사무직으로 들어갔다더라고요. 경력도 살릴 겸 집안 도우며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그 친구 원래 강한 아이지. 한번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나는 고개를 조용히 끄덕였다. 그 말이 이제는 내 가슴에 날카롭게 박히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분노와 자괴감이 치밀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단지 잔잔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 라디오 소리는 허공에 흘러나갔고 나는 오랜 기억에 잠겨 있었다. 혜진과 처음 만났던 날, 그녀는 참 환하게 웃는 여자였다. 아무런 부담도 계산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따뜻함으로 나를 바라보던 눈빛. 그때 나는 회사 일로 지쳐 있었고 사람들에게 실망했던 순간들이 많았다. 그런데 그런 나를 그녀는 아무 조건 없이 다가와 위로해 주었다. 힘들 때면 따뜻한 밥 한 끼 챙겨주었고 생일이면 꼭 손편지와 작은 선물을 건넸다. 바쁜 날엔 도시락을 싸서 회사 앞으로 와서는 밥은 먹고 다녀야죠라며 건네던 그녀.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날 작은 품에 아들을 안고 눈물 흘리던 그녀의 얼굴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너무 쉽게 잊고 살았다. 그녀의 한순간의 실수만을 부각시키며 그녀의 눈물과 고통은 외면했다. 물론 외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건 명백한 잘못이다. 하지만 나는 한 번이라도 그녀의 외로움에 귀 기울인 적이 있었던가. 그녀는 아이를 키우고 가사를 돌보며 매일 나를 기다렸다. 하지만 나는 회사 일 핑계로 늦게 들어왔고 집에서도 휴대폰만 붙잡고 있었다. 대화도 줄고 스킨십도 줄고 마치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녀는 그 상황을 견디다 무너졌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그 무너짐조차 외면했다. 시간이 흘러 이제 와서야 깨달은다. 나 역시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던 한 부분이었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 내가 그녀에게 던진 말. 그 아이, 내 아이가 맞는지 모르겠다. 그건 사람이 할 말이 아니었다. 진심이 아니었고 단지 감정에 휩쓸려 나온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이 남긴 상처는 너무 깊고 날카로웠다. 그 말 한마디로 나는 아들과의 모든 인연을 스스로 잘라버렸다. 그 이후 단 한 번도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식에게 그런 말을 내뱉은 아버지가 다시 어떤 얼굴로 아이 앞에 서겠는가? 아이가 자라면서 만약 그 말을 듣게 된다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나는 무서웠다. 아들이 나를 미워하게 될까봐, 그 눈동자 속에서 혐오를 보게 될까봐. 그래서 나는 스스로 아버지의 자격을 내려놓았다.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고 소식도 궁금해하지 않으려 했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아들이 웃는 모습이 꿈에서 자꾸 나타났다.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러주던 그 목소리.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 내 손을 꼭 잡던 그 작은 손. 잠들기 전에 아빠 안아줘라며 품에 안기던 온기. 그 모든 기억들이 마치 죄책감의 파편처럼 내 안에서 꿈틀거렸다. 그리고 다시 생각했다. 나는 정말로 그 아이를 잊고 산 걸까? 아니면 그리워서 일부러 더 외면했던 걸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지금까지도 그 생각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그래서 이제는 그저 멀리서 아들의 행복을 빌어줄 뿐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부모라면 자식 곁에 있어야 한다고. 무엇보다 곁에 있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나도 안다. 그게 맞다는 걸. 하지만 어떤 부모는 곁에 있어주는 것보다 멀리에서 물러서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다는 걸 나는 안다. 나는 매년 아이의 생일이 되면 아무 말 없이 혼자 케이크를 산다. 초도 꽂지 않고 조용히 집에 가져와 작은 조각을 자르며 속으로 말한다. 생일 축하한다. 많이 컸지. 그리고 혼자 웃는다. 그 웃음이
어딘가 가슴을 찌르는 통증과 함께 떠오르곤 한다. 처음에는 그 감정을 마주하는 것조차 버거웠다. 케이크 상자를 들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문득 내가 정말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맞는지,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유치원 입학 시기가 되면 괜히 인터넷을 뒤적이며 올해 입학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찾아본다. 태권도복을 입고 뛰어노는 아이들 사진을 보면 문득 혹시 저 중에 있지 않을까 하는 터무니없는 상상을 하기도 한다. 그런 순간마다 나는 죄책감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다. 나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입학식에 함께 가본 적도 없고 하얀 도복에 이름표를 달아준 적도 없다. 그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상이었을 텐데 나는 그런 사소한 기쁨조차 아이에게 선물해 주지 못했다. 감기 유행이 시작되는 겨울이면 문득 하늘을 올려다본다. 춥다. 감기 걸리진 않았을까? 누가 듣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걱정을 매일같이 한다. 아이가 기침을 하거나 열이 나는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이 저릿해진다. 그리고 이어지는 상상 밤새 아이를 간호하며 이마를 짚는 아내의 얼굴. 나는 그 곁에 없었다. 나 대신 그 고단한 밤을 함께 해준 사람이 누구일까? 아니면 그 긴 시간을 아내 혼자 버텨냈을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면 숨이 막혀온다. 하지만 그것뿐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그뿐이다. 나는 그 아이가 어떤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는지 모른다. 혹시 나를 떠난 아빠, 버린 아빠로 기억할지도 모르고, 아니면 아예 잊어버렸을 수도 있다. 아이의 머릿속에서 나는 이미 지워졌는지도 모른다. 그런 상상을 하면 가슴이 무너진다. 하지만 그 감정을 꾹 눌러 삼키고 다시 마음속으로 빌어본다. 그래도 부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다오. 한때는 나도 그 아이의 전부였다. 첫 뒤집기를 성공했을 때 두 팔 들고 달려와 안기던 순간, 아빠하며 내 다리에 매달려 웃던 그 얼굴. 나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다. 그 기억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하지만 기억이라는 건 잔인하다. 그 아름다운 순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지기 때문이다. 나는 그리움에 지칠 때마다 그때의 영상들을 반복해서 떠올린다. 아이가 처음 내 품에서 잠들던 그 밤, 두 손을 꼭 잡고 내 이름을 부르던 그 목소리. 모든 게 아직도 생생하다. 그런데 문득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지금도 그 아이의 아버지일까?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나는 더 이상 그 아이 곁에 없다. 이름을 불러주지도 않고 품에 안아주지도 않고 같이 걷지도 않는다. 그런 내가 과연 여전히 아버지일 수 있을까? 아니, 나는 그 아이가 자라면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어떤 감정을 품을지조차 상상하기 두렵다. 원망일까? 그리움일까? 아니면 공허함일까? 내가 해주는 것은 오직 하나. 기도. 멀리서 조용히 매일같이 아이의 행복을 바란다. 아이의 상처를 모두 덜어가 줄 수도 없고 힘든 날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다. 나는 그냥 그런 마음 하나만 붙들고 산다. 그 마음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가슴을 찌를 때도 있지만 나는 그것조차 기꺼이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언젠가 아주 먼 훗날이라도 그 아이가 한 번쯤은 내 진심을 알아줄 날이 올까? 나는 바라지 않는다. 용서도 이해도 그저 알아만 줬으면 하는 마음이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아버지를 통해 배우는 무언가가 있다면 나의 아이에게만은 상처 말고도 남은 무언가가 있었으면 한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수 없다. 그 아이가 밝고 건강하게 제 삶을 살아주는 것. 상처받지 않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랑을 받고 누구보다 멋진 어른이 되는 것. 그것이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그리고 유일한 역할이라고 믿고 있다. 아이를 떠올릴 때면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덜컥거리는 소리가 난다. 그건 미련도 후회도 아닌 단 하나의 소망이다. 행복해라. 아프지 말고 사랑받아라. 그 말조차 들리지 않는 먼 곳에서 나는 오늘도 혼자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한다. 아빠는 지금도 너를 생각하고 있어.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